서시 뉴스 김재웅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회동이 오는 21일쯤 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제와 그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가을비로 인해서 삼성 대 LG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가 내일로 수년됐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상황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의 남은 월드컵 예선전 전망 등 스포츠 이슈들 주말엔 스포츠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던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끝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자,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고요. 하헌기 소장님. 네. 검찰이 어제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브리핑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4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보는 이유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그 브리핑 자체에도 거짓말이 있었다는 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수사 초기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나 사무실 및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영장이 애초에 코바나 콘텐츠 이외에는 청구되지도 않았다. 청구한 적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부터 일단 거짓말인 것이고 사실상 여러 방송이나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7초 통정 매매라고 하는 부분 주가 조작 공범들이 8만 주 때려주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초 만에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7초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즉시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정황 증거라든가 4,700만 원의 손실이 났던 것을 주포가 메꿔줬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비롯해서 너무나 정황 증거들 간접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안 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죠. 자,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수사였다라는 민주당의 평가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심의 결과가 저는 불기소였다고 보는 거고 그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게 국민 법정서와 맞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또는 방조했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황도 반대로 있거든요.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설명한 김건희는 그냥 뭘 알겠어? 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원어브댐에 불과한다. 손해만 봤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국민적 사안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을 가거나 뭐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온다면 그땐 검찰이 분명히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사법적 영역의 책임이 네, 하은기 마무리됐다고 소장님. 예.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영역에 있어서 뭔가 사실관계가 드러나려면 법원에 가져가야 됩니다. 뭐 검찰에서 뭐 진실을 밝혀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보통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럼 뭐 민주당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랄까 충성 경쟁의 과잉 이런 정도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은기 소장님, 민주당이 보는 탄핵 사유 뭡니까?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시기와 절차 이런 것들은 추후에 협의한다고 하는데 네. 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 수사 원래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이 따로 있었고 수사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해체가 되고 나서 새로 꾸려진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수사할 때 검찰에서 약간 황제 수사라고 해가지고 뭐 핸드폰 반납하고 제3의 장소에서 가고 이런 것들을 지난번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뭐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반기를 든다든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나 사실은 영장 청구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업무 태만 아니냐, 뭐 직권 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는 보입니다. 네. 이제 당의 입장하고는 살짝은 다른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당의 입장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추진입니다. 이런 추진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검찰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검찰을 정치 검찰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두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회 내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를 감안해 보면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도저히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헌정사상 7번째인데 6번은 다 부결됐어요. 네. 이번에는 가결이 확실시돼 보이잖아요. 민주당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예, 국회 예. 내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 만능주의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진짜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이번에 그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는 거 보십시오. 108명의 국회의원에 요구하는 바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주당 178명인가요? 172명인가요? 거기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다 채택되잖아요. 이 국회 내 현실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통과될 건데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가볍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은 다시 기각되지 않을까요? 지금 검찰 탄핵했던 것처럼. 자,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오늘 있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야권은 강력히 비판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김 여사 요지가 뭡니까? 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했다. 그리고 야권에서 좀 인신 모독성 질문까지 했어요. 당신 중앙지검장 된 게 이거 이렇게 불기소 처리할 거를 약속하고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전혀 그런 바 없다라고 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자신이 살아온 커리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커리어도 있을 거고요. 근데 자신이 정말로 이게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다라면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이었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원기 소장님 네.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시선 방금 말씀하신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선이 야당의 시선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국민 전반의 시선이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께서도 계속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가 지금 국민이 납득할 결과는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소를 해야 되는 뭔가 정황 증거들은 차고 넘치고 수사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건 보이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명예훼손으로 삼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명예훼손이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조금 더 어제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길게 했으면 길게 하는 게 중요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소 의견도 많았는데 자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불기소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불기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면 그런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최대 화두입니다. 자, 그 친한동훈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선거 딱 끝난 선거는 새벽에 끝났다고 보면 어쨌든 선거 다음 날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친한계 박정원 의원은 명태균 금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하원기 소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당이 달라도 이 세 가지 요구는 국민의 시선과 괴를 같이 합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인사 의혹들, 비선 의혹들, 비선이 아니라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기자랑 통화하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얘기들, 명태균 의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적 쇄신을 여당 대표가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에서 조금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대선 때 약속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싸움을 건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그 인식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할 법한 얘기들인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미리 예고하듯이 딱 던졌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번 총선은 아니죠.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바닥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굉장히 절감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곡성에 이제 낙선 인사를 갔는데 예. 어떤 분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전달하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오늘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안 꼽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만 얘기해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다. 과거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이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고는 이제 2년 6개월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남은 2년 6개월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려면 이 고리를 끊지 않고는 다시 이거 어쨌든 여권은 공멸이다. 네, 공멸한다. 네.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민심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이런 민심의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반응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당 내 친윤계에서는 대통령과 독대 앞두고 그것도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온당하냐. 그리고 이게 싸움하자는 거지 뭐 권성동 의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약도 획 던져주면 그거를 거부하라는 거지 그거를 같이 논의하자는 거냐 이런 표현도 쓰고 네네. 자 그런 그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방법론에 관한 걸까요? 네. 그 줄기는 아닌가요? 저는 본질은 네. 독대가 성사되고 거기에서 두 분이 신뢰를 회복할 수준 정도의 대화가 되고 네. 자신이 얘기하고 건의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진심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인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 얘기했냐 안 했느냐 이것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그럼 독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까지 논쟁으로 번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고 발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 발언이라는 게 네. 사실 그 전날 굉장히 고민하고 이 정도 수위까지 얘기하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즉흥적으로 하는 기자 얘기는 아니죠. 질의응답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만큼 지금의 민심은 심각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아니, 예, 그리고 하은기 소장님. 국민의힘의 이 친윤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은밀하게 논해야 될 얘기인가요? 그냥 언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독대라는 것 그러니까 뭐 배석자 없이 만나서 긴밀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위해서 독대를 하는 거잖아요. 설득할 때.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인적 쇄신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런 정보에 의하면은 경질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련해서 검찰이 손 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못 하니까 독대에서 필요한 건데 네. 이 세 가지는 그냥 원론이에요. 원칙과 절차대로 그냥 진행해야 되고 인적 쇄신하고 김건희 여사 그 대선 때 했던 약속 지켜라. 이런 정도 얘기했다고 해서 무슨 대통령실에 싸우자고 덤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대통령실에 약간 예고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을 보고 한 측면도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하은기 소장님. 네.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은 막가파식 특검 수사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용이다. 여기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되물어 보고 싶은 거죠. 허술하고 급조된 게 아닌 특검법이라면 그냥 받을 거냐. 이를테면은 아무 의혹이 아니라 이 정황 증거가 매우 짙고 뭐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만 정교하게 엮어서 특검하자고 하면 받을 거냐. 그러니까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왜 있냐면은 이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그 사정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물들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하자는 것이고 네. 특검에 대한 힘을 빼고 싶으면 검찰이 제대로 굴러가게 여당에서도 목소리를 내면 될 일입니다. 솔직히 뭐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이어지는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뭐 특검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법원 재판이 이런 게 중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가능성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 일단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네. 자, 표결을 하게 되면 네. 이번에 이렇게 여당 쪽에서는 좀 이탈표랄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신지호 조직부총장 뭐라 그랬냐면 네. 이탈표 예측 불허다. 3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의원들 반응 다를 것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독대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요구사항 3개 중에 하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절차와 원칙에 입각한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의혹이 씻어지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특검 말고는 다른 경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동요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동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경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탈표를 지금까지는 4개인데 10개, 12개 만드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독대도 앞두고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독대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을 섣불리 얘기해서 네. 당정 갈등의 분란을 일으키냐라는 친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탈표는 지난번에 뭐 최대 4표가 이렇게 계산됐던 거잖아요. 이탈표 한 표 한 표를 몇 표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기는 지금으로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사법적으로 끝났는데 정치적 도덕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 도덕적인 해결 방법을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일부 내놔야 그래도 특검법을 먹을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동훈 대표도 친한계 의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런 명분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특검법 자체는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인생 전체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13개 혐의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특정 개인을 이렇게 망신 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 김건희 여사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법치주의의 틀을 흔들면 국민들로부터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 날짜가 21일 월요일 용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독대 그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이번 독대 결과가 향후 윤석열 한동훈 관계와 여권 권력 지형의 최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하원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이 독대를 통해서 예. 국민의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아마 지금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독대를 통해서도 최대한 그거를 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빌드업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을 못할 거예요. 그걸 수용할 정도면은 이미 진작했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 독대 이후에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한동훈 대표에 밀려서 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윤한 갈등에서 결국 그 헤게모니와 이니셔티브를 국민의힘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예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그래서 미리 예고하듯이 국민을 향해서 던졌다. 세 가지를. 네. 예.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무게추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7년이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2027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또 내야 하는 그보다 더 오래 가야 하는 정당이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함께 공멸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다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정광재 대변인 예. 우리 하 소장님 말씀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한데 반면에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위기감은 아마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위기의 뭐 수요랄까? 위기 필요성이랄까? 그런 거는 서로 공감하고 있어서 의외로 또 나오지도 않을까? 이런 관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네. 최소한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때 네. 김건희 여사가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그 현명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었고 대통령도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누구보다 본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속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리스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면 네.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결혼 시절부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가 될 발언,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내조를 김건희 여사가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다들 있다고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진솔한 사과와 일단 사과는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대외 활동 자제도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었으니까 내조에만 충실하는 존재로 돌아가겠다. 이 정도는 최소한의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3대 요구안 하면서 외부 활동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제도 예. 아니고 중단. 예. 거기서 그리고- 좀 더 나가신 발언인데 저는 예.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고 희망하건대 더 뭐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낸다면 그동안 본인과 이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라인이 있다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보면 김건희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있으면 좋은 거 수준이 되겠죠. 자, 그 3대 요구 사항 중에 지금 인적 쇄신 얘기하셨고 네. 김 여사 대외 활동 얘기하셨는데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의혹 규명이에요. 그 의혹 규명 협조. 그 의혹 규명 협조는 그 사실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사과에 포함된다고 봐요. 사과에 어떤 거냐면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면 그게 의혹 규명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야당은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하는 이유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행동을 변경해야 될 때 내가 잘못한 거 인지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이게 사과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난 뒤에 뭐 대통령실의 행동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기조라든가 변경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더 화가 날 거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이미 대선 때 한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라는 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3대 요구 중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인 대외 활동 아예 중단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뭐 조금 의혹 규명에 협조한다. 객관성을 담보한 기관을 통해서 의혹 규명에 협조하는 것 정도가 아니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하원기 소장 보시기에 그렇다면 좀 지금 검찰을 못 믿고 있긴 한데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는 특검법 이거는 아니라고 한동훈 대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뭐 수사 기관 이런 거를 통한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은 아니다. 하지만은 뭔가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직접 특검법을 성안해서 발의하고 협상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어떤 것들도 먼저 법안을 선제적으로 성안하거나 대안을 내놓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내놓는 거는 정쟁용이다라고 비판만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공허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검찰 이외에 뭔가를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인데 민주당을 못 믿겠으면은 국회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힘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님 아니십니까?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그렇다면 뭐 여당에서 왜 발의하지 않냐 이런 취지를 좀 말씀하셨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예. 여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당이 극심하게 분열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2016년에 보수 분열이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지는지 목도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실패로 몰아가는 길, 그거를 인도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같이 보수 정권도 성공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보수 정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보수 분열은 정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좋으라고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 하나 더 별로? 여쭤볼게요. 네.
그 최재성 전 의원 있죠. 문재인 네.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될 기점이 된다. 설득력 있습니까? 그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최재성 전 의원이 아마 자신의 기대감을 조금 반영해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하면은 한국 다 16강 간다고 기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기대감이 예측치와 부합한 그 경우다.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원기 소장님 어떻게 우리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께서 하시는 얘기 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분열이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지난 대선 때 여전히 친박 그 국민의힘의 이 최대 개파였던 친박계들이랑 하나 되어서 같이 갔다. 대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상한 부분은 수술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다 그냥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나이브한 상황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좀 제가 정교하게 메시지를 구상한다 치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한동훈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아 민심 귀담아 듣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당정 관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랑 독대에서 조금 더 밀도 깊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초등학교 교실도 아닌 것처럼 싸운 거냐 이런 얘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분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분열을 촉진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 오는 금요일 퇴근길 곳곳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 한강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잠실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59km 정체인데요. 북천안에서 안성 분기점까지와 기흥에서 판교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60km 이상 정체인데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이후로 영동 3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오늘 빗길 사고가 많은 만큼 평소보다 감속으로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문자 공개 등 여권의 잇단 악재도 민주당이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총선보다 표차가 더 벌어진 이유 하원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뭐 여권발 악재 혹은 대통령실발 의혹들 때문에 일부 반사이익을 얻고 있긴 하지만은 국민들 눈에 별로 안 예쁘게 보인다고 냉정하게 성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김영배 의원께서 이제 말실수한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뭐랄까 대통령실 발 의혹들 이런 것들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뭔가 국민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잘한다. 민주당이 참 잘 대응하고 있다. 대안을 잘 내놓고 있다. 대안 세력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론조사 지표상 잘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민심을 민주당도 좀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거 굉장히 깊이 연구해봤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를 줬다? 그런 민심이 네. 있다는 것을 제가 부산 시민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은 네, 예.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투표율이 조금 낮잖아요. 네. 이렇게 낮은 재보궐선거의 경우에 보수 정당이 조금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조금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 금정 그 구민들이 한동훈 네. 대표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금정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을 경우에 한동훈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보수 분열의 단초가 돼서 정말로 우리 그 보수 정당이 분열로 가면 일어서기 힘들다. 네, 나라 전체가 어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표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우리 정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갔다. 세 번째는 김영배 의원이 금정구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금정구 출신이래요. 본인이 출신 지역인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원래 김영배 의원이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저도 뭐 의정 생활하는 거 잘 지켜봤었는데 그런 말실수도 아니 표만 달래러 오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이 정도 관심도 없는 거야? 라는 좀 반감을 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정 민심 결과 먼저 말씀하세요. 하원기 제가 소장님. 민주당인으로서는 선거 전에 선거 결과 예측하라 그러면은 금정구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했지만 그냥 냉정하게 실무자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소통 평론가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경남이나 뭐 이런 지역의 선거를 과거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적어도 여론조사상 10%포인트 격차로 우리가 우위에 서야 겨우 이길 수 겨우 이기거나 비등비등해. 왜 그러냐면 보수 정당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그 유권자들이 끊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숨은 표가 많군요. 네, 대답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한 10%포인트를 앞서고 있어야 해볼 만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 민주당 사람들이 더 많이 대답했던 거를 감안해서라도 해볼 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뭐 금정구에서도 이길 거라는 얘기들을 너무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정교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반면에 수도권 선거 결과 보면 민심 이반이 더 심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화 재보궐에서 여당이 이제 승리하긴 했는데 지난 총선에 비해서 득표율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실 그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고 다시 치르게 된 선거인데도 또 진보 교육감이 또 이겼습니다. 예.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저도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그 강화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와서 표를 일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강화가 원래 보수 당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 네. 뭐 역대 선거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15,000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체 68,000 인구 중에.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격차가 나서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는 수도권 민심이 일부 좀 반영이 됐다는 수도권 민심이 반영됐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정당 추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후보가 보수 후보고 어떤 후보가 진보 후보라는 것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냈었고 선거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했는데 또 투표율도 낮았는데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하면은 다 졌단 말이에요. 네. 수도권 뭐 특히 서울 민심이 그렇게 우리 정당에 우호적이질 않다. 국민의힘이 이것은 뭐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저희는 사실은 긴장해야 될 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쇄신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쇄신을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17번 얘기했던가요? 한동훈 네. 대표가. 그 그 마지막 정도로- 기회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하원기 소장님. 네. 여야 각각 전통적 지지가 강한 지역은 어쨌든 사수했습니다. 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리더십이 더 공고히 됐다. 이런 평가는 맞습니까? 네, 뭐 일단 이걸로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한동훈 대표 쪽에 더 클 겁니다. 왜냐면은 더 절실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 특히 영광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뭐 리더십이 흔들릴 거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 별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흔들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고 다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톱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정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통 금정구는 해운대구보다도 더 그 국민의힘의 우세한 지역,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뺏기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안 뒀을 것 같거든요. 뭐 선거도 이렇게 하고 당정 관계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쫓아냈을 것 같다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동훈 책임론이 부상한다. 한동훈 책임론이 사실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그냥 공식화 시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명분은 지금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리더십이 공고하게 됐다, 혹은 뭐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당부했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혈세 낭비 발언한 김영배 의원, 그다음에 국정감사기간 골프 친 것으로 알려진 민영배 의원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하원기 소장님 왜 했을까요? 아니 실제로 이것들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아마 평가하실 거고, 아, 그래요? 일부 영향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뭐 그렇게 가벼운 분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정쟁을 하기 위해서 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행 조심하라, 이런 언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보선은 끝났지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과 영광 경우 현역 군수 위법 행위로 이제 선거를 다시 치렀고, 곡성군, 영광군 이번 선거비에 10억 원 이상을 이제 선관위에 냈고요. 두 곳 모두 주민들 돈입니다. 자, 과거에는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런 어떤 위법 행위나 잘못된 비리로 이렇게 낙마했을 때 네. 재보선 공천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당론당규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청장인가요? 그 네. 자기 그 주식 백지 백지 신탁 신탁. 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뭐 사퇴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분개했고, 아니 이런 사람이 정말 부업 차원에서 정치를 한 거냐? 그럼 다른 사람 소중한 기회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비용들이 드는 거 아닙니까? 20억, 30억. 네. 예.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 소속 네, 구로구청장.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면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든 아니면 지자체 후보든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당은 아마 그 약속 계속 지키려고 할 겁니다. 내년 그 4월에 구로구청장 선거가 있더라도 무공천을 하는 것이 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럴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민주당도 당원 당규에 본래 그거 있지 않았어요? 원래 무공천. 예. 있었고, 예. 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래서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가 예. 내부적으로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귀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사실상 당원 당규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폐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당원 당규에 그걸 없애든지. 근데 네, 네.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아마 종로 공천할 때 무공천으로 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지는데, 이를테면은 요거 방금 말씀하신 구로구청장 이런 정도에서는 지켜질 수도 있는데, 그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은 격전지로 가면은 정당이 호떡 뒤집듯이 말을 바꾸거든요. 예. 차라리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 없애버리고, 뭐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후보를 내든 말든 하는데 뭐 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정치 원칙엔 더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하원기 소장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제 500억 넘는 이제 돈이 들었는데 네. 위법 행위로 재보선 유발시킨 광노현, 조희연 전 교육감이 신임 정근식 교육감 취임식에 당당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에는 당연히 별로 좋지 않고, 뭐 이것도 기책 사유가 진보 교육감들에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글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해서 전임자인데 또 예, 그죠?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보기 아름답진 않죠. 아름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름답진 않고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간 거긴데. 근데 보수 성향은 이러고도 또 졌어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저 이번 그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예. 와, 이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재보궐선거에서 20% 초중반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정당 후보는 아니지만 네.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감을 갖고 정말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의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서울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 유권자들의 성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반성할 부분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뉴라이트 의혹이라든가 이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보다는 예전에 뭐 정교조와의 각을 세운 부분이라든가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됐거든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를 갖고 왔다. 예, 그런데 이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모르겠는데 교육감에 관련해서는 교육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념 편향적인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좀 중도적인 색채를 바란단 말이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수 진영 전체가 조금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동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 특수부대 등 12,000명 파병 결정하고 병력 이동에도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네. 어떻게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북한이 파병을 앞두고 있다라는 국내외에서의 정보는 수집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벌써 특수부대 12,000명의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한 걸 보면 네. 이게 현실화됐는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사실 우리가 1953년에 휴전 이후에 현대전을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네. 북한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을 한번 훈련 삼아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전투의 경험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북한의 경제적인 혜택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러시아에서 이 일종의 용병 아니겠습니까? 용병을 그 고용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혜택도 많이 줄 거고 지금 북한에는 국제 제재로 인해서 그 문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러 간의 이런 밀월 관계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쪽으로 영향을 주면 좋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하은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뭐 국제법상 가장 불량한 국가가 가장 불량한 국가의 불량한 행위를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최근에 북한의 모습을 보면은 극단적이잖아요. 네. 뭐 도로, 철도 이런 것들 막 폭파시켜 버리고 점점 더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는데 저는 아까 전에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병 부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외한 다른 어떤 병력 가지고 뭐 훈련을 하건 뭘 하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나 어쨌든 머리 위에 이 불량한 국가를 이고 사는 입장인데 네. 점점 더 이 고립주의로 가는 북한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안보에 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라인을 만들든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지금 그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이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뭔가 대화와 활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 북한의 극단적 행태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고 거듭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발언까지 이렇게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배경이 뭘까요? 속뜻이.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뭐 이게 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뭐 화전 양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기 체제 결속을 위해서 체제 내부의 어떤 그걸 위해서는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테이블에 놓고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한 모양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내부 상황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심지어 평양에서도 굽는 사람이 나온다고 할 지경이고 무슨 장마당 세대로 인해서 뭐 대한민국 문물이 넘어와서 뭐 문화적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체제를 흔든다고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단속하는 차원에서도 점점 더 세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북한이 뭐 체제 안정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12,000명이라는 병력은 적지 않은 규모잖아요. 여단 4개 여단이 네네. 파견된다는 건데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되는가. 근데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네. 북한에 얼마나 또
타격을 주고 있는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이게 또 사실 감싸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쎄 뭐 러시아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러시아가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의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국제 무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한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859님이 청취율 조사한다고 옆자리에 동료 직원에게 전화가 왔네요. 직원이 머뭇거리기에 제가 외쳤습니다. 뉴스레터 K라고 외쳤어요. 뉴스레터 K의 청취율 1위를 응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을 마친 현애가 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갑니다. 도착해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뿐. 작년 말 간염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간 엄마. 심한 장기 손상과 의식불명이 찾아왔고 결국 2번의 심정지 후 현애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현애였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애는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엄마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다가 잠이 든 현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애를 위해 위로와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호우주의보 상황입니다. 경기 안성과 평택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고 5시 30분을 기해서 약 30여 분 전에 강원 일부 지역으로 거의 내륙과 동해안 쪽으로 호우주의보가 추가됐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편 중부 서해안은 폭풍 해일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전남해안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 오늘 밤부터 전 해상의 풍랑특보가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강원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상 강우량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0에서 100, 최고 120mm 이상, 경상권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 내륙, 남부 일부는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는 밤까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부분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 10도 내외로 서울, 세종, 안동 8도, 파주철원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2도, 지금까지 서울에 47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특수전부대 4개 여단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정보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파병 규모는 12,000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담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에 이어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능성 없는 것을 반복한다며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보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사망자 수를 35만 2,7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해서 그 수치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에는 들어있지 않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죽어가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한 분입니다. 의료 인류학자인 송병기 작가와 함께 존엄한 죽음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병기 작가 일정상 사전 녹음임을 알려드립니다. 송병기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의료 인류학자라는 호칭이 좀 낯섭니다.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류학은 쉽게 말하면 인간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 문화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의료 인류학은 그중에서도 질병, 돌봄, 아픔, 탄생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인류학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또 그렇게 그 순간을 골똘히 생각하기는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연구해서 제시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최근에 스위스에선 버튼 하나만으로 몇 분 만에 죽음을 맞게 만드는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사르코가 사람을 죽게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논란이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스위스 연방 정부가 사르코를 이제 금지한 이유는 안전 관련 법률, 특히 이제 사르코라는 기계가 쓰고 있는 질소라는 이제 화학물의 사용 관련 법률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계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력 사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방식, 세부적인 방식, 사용된 물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스위스에선
안락사로 알려진 의사 조력 사망이 이제 합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과는 이제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떤 의료적 또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에 스위스에서 합법적 안락사를 가능하게 합니까? 스위스 형법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네. 타인을 이제 이기적인 동기, 네. 이기적인 이유로 타인의 죽음을 도우면 불법이다. 네. 이렇게 형법은 말하고 있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타적인 혹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니까 자살을 돕는다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제 법적 근거로 현재 의사 조력 사망이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의사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사망은 구체적으로 환자 스스로가 네.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사르코는 굉장히 이제 낯선 어떤 기계로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 처방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돈 3만 원이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로 굉장히 논쟁을 이끌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생명을 결정한다. 이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가 너무 힘들거나 네. 본인이 각자의 그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한때 우리가 웰다잉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엄한 죽음 이건 개념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개념을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뭐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오레곤주인데 네. 97년 오레곤주가 이 안락사 법안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존엄한 죽음법이에요. 그래서 뭐 Death with Dignity Ac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안락사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서 활동하는 단체의 내용도 안락사를 허용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엄하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의미의 존엄사, 존엄한 죽음하고는 조금 다른 존엄하고 뭐 품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존귀하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퀄 안락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양에서 이 존엄이라는 것은 환자의 굉장히 강도 높은 자기 결정권, 즉 어떠한 치료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라고 하면은 사실상 서양에서는 안락사로 통용이 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존엄한 죽음과 존엄사가 서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안락사가 아니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한 죽음 네. 혹은 품 있는 죽음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존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웰다잉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엄밀한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요. 네. 소위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웰다잉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유서를 쓰는 프로그램을 참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랑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웰다잉 문화, 웰다잉 이렇게 언론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이제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말기암 환자 완화치 의료위에서 호스피스 병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작가께서는 저서 각자 도사 사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호스피스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라는 컨베이어 벨트 말단에 위치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은 곧 이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 공간은 치료, 진단, 수술과 같은 가치로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병원, 의료는 치료를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른바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죽어갈 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치료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이라는 가치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의료 공간은 이 돌봄이라는 가치로 디자인된 공간을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나마 아주 극소수의 공간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호스피스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남은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환자의 죽음 이후에 남은 가족들을 또 어떻게 돌볼 것인가, 사별가족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이 이제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의료라는 것을 치료가 아니라 좀 다른 돌봄이라는 가치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고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원의 한 일부로서의 아주 지엽적인 말단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의료를 챙기고 국민들의 보건을 챙기듯이 말기 환자들의 어떤 그 마지막을 돌보는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현행 요양원과 요양병원 운영 방식에도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뭐 돌봄을 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 어떡하시냐. 그분의 자유는 많이 제한될 것 같고 혹시 곡기를 못 드시면 콧줄하면서 그냥 연명하시는 거 아닌가? 혹은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섬세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요양원은 의사가 없는 이제 뭐 한마디로 노인의 수발을 드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의사는 있지만 뭐 딱히 이제 우리가 의사한테 기대할 수 없는 게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또 응급실에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양병원은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정류장?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집에서 모실 수 없으니까 가는 곳 정도. 그러니까 환자도 괴롭고 보호자도 죄책감을 든다. 그런 의미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재구성, 재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도 수술 마치면 며칠 안에 이제 보통 퇴원을 하는데요. 그게 뭐 관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송 작가님은 이런 의료 전달 체계도 존엄한 말년을 가로막는 장애윤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도 대표적으로 급성기 병원으로서 치료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급한 불을 끄거나 수술을 하면은 더 이상 환자에게 해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의료진들이 하죠. 근데 문제는 수술 이후에도 환자는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환자가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환자가 이제 중년이거나 혹은 뭐 청년일 수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기도 좀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일상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고독사하고 또한 연고자 없는 죽음. 이것도 존엄한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연고가 없는 이 무용고자들, 무용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지금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용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환자가 한번 콧줄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인공호흡기를 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급하니까 이 의료 처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환자의 삶을 회복시키지도 않고 개선시키지 않는데 계속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 연명의료로서 이제 수명만 연장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이걸 중단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공공 부분의 지원 확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들리는데 결국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또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다, 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 네.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앞에 놓고 예산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죽음의 질은 곧 삶의 질인데 이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본다면 지금 현재 치료 1세기인 이 의료 공간을 좀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도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 송병기 작가님께서는 국내에서 모두 3번의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꼽은 사례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영향을 끼친 이유 뭡니까? 네, 이 3번의 사건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따로 쭉 편안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렇게 네. 제가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첫 번째 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 남성 환자가 집에서 큰 부상으로 인해서 보라매 병원, 지금 이제 서울 공공병원이죠.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이 병원에 와서 뇌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을 지켜보고 좀 더 이제 치료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했죠. 그래서 주치의는 안 된다.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호자는 계속 퇴원을 고집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서약서를 쓰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한 명이 같이 따라가서 환자 집에 갔는데 결국에 사망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이 환자 보호자가 이 사망 신고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 당국에서 이거는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지 않은 의료인의 책임 문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료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환자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죽으면 오히려 객사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이제 보호자가 원한다고 퇴원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불신과 더 이상 이제 퇴원을 함부로 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제 어떤 규범이 만들어진 시기 이렇게 보고요. 2008년은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연명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보라매 병원의 이제 그 사건하고도 겹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 할머니라는 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암 그 검사를 받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식물 인간 상태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면서 있는데 더 이상 이제 회복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속되니 할머니 가족들이 평소에 할머니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중단해달라고 병원 측이 요구하지만 김할머니 사건이 아니라 이제 보라매 병원 사건을 경험했던 의료진이 그러면 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그 압박감. 그러니까 이제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연명의료 문제가 심각해졌고 2018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법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또 연명의료 기술은 또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은 안 되는데 돌봄 문제와 간병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호자 가족이 계속해서 간병을 해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이제 계류 중입니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분,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헌법상 행복 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는 게 헌법 소원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명 경시 풍조 만연을 우려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을 시행 중인데 거기서 물, 산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네. 인공 영양 공급, 그러니까 콧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생명 경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삶의 질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하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 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혹은 있다고 해서 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적인 판단을 이제 의사의 영역으로 맡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산소냐 물이냐 이런 식의 형태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20%가 넘는 7만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제도 아래서 이뤄지는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과 의료진들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 혹은 품위 있게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연명의료에 대한 감각 그런 이야기들은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제도는 종이 한 장으로 구성된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걸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대비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의료 현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치료 옵션 그리고 새로운 신약 개발 그리고 치료법 이런 것들로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평소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디자인된 그런 공간들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금 치료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의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1대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조력 존엄사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냈습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죽음을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국의 안락사 논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락사 논의의 시발점이 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기보다는 열악한 돌봄 현실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료 공간과 옵션이 주어지고 돌봄도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춰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논의했다면 현재 한국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만연한 사회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열악한 돌봄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안락사부터 이야기하자 이것은 이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소개한 책 안락사 부분에서 송 작가님은 기존 논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관계와 정부의 책무는 제거하고 그 자리를 법적, 윤리적 담론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반복했지만은 치료가 아닌 돌봄이라는 가치로 디자인된 의료 공간이 늘어나야 하고 네. 우리가 생애 말기에 내 말기 돌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그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이것을 상의할 수 있는 상대 이 제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 의사와 요양병원 의사라는 이 제도로는 충분히 우리가 그 말기 돌봄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점을 감안해서 돌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말기를 좀 더 품위 있게 혹은 존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총체적으로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인류학자 송병기 작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만취해서 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죠? 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이후 13일 만에 첫 경찰 출석이었습니다. 네. 오후 1시 40분쯤에 용산경찰서 앞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조사받기 전에 기자들이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냐 등의 질문은 했는데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오후 5시 55분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자, 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죄송하다 했는데 언론에 이제 사죄문을 배포를 했어요. 네, 경찰 출석 직후에 기자단에 사전에 작성한 사죄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네. 글로 말씀드리는 게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도 자신의 사과를 받아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담았습니다. 네, 택시 기사 말씀하셨는데 사고 당시 택시와 부딪혔는데 지금 이제 그 택시 운전기사와 문다혜 씨는 합의를 한 상태죠? 네, 사고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에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만취 상태로 문 씨가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와 부딪힌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요.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경찰이 살펴본 것도요. 이 음주운전 경위 그리고 사고 당일 행적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 쟁점 중에 하나가 다혜 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목등을 다친 것, 피해자가 어떻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이 됐는데요. 피해자 그리고 의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일에 이 피해자도 조사를 받았고요. 다혜 씨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요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경찰도 요거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잘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피해 기사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느냐가 관심사인데 양측이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위험 운전 치상 등 추가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벌금 액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다혜 씨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제기됐던 불법 주차나 네. 신호 지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사안입니다. 지금 송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 경우에는 합의가 되게 중요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증시 상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현지 시간 17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요 161.35포인트 0.37% 뛴 43,239.05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요 전장보다 6.53포인트 상승한 18,373.61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요 장중한 때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전장보다 100포인트 내린 5,841.47의 장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세상 업체 이 TSMC의 호실적 등 훈풍이 불었고요. 네. 또 인공지능 분야의 대장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날 나온 미국 경제 지표 역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9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4%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웃돌았고요. 또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요거 시장 예측보다도 적었고요. 또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데 이었고 또 다른 지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회의에서도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90%가량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달러에 1,370원 돌파하면서 최근 저점 대비 70원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한강 작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이 포니정 혁신상의 이 시상식에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다 고사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겁니다. 지난 일주일을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를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현실감이 들었다라고 하고 그날 밤에는 조용히 자축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차기 작품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강 작가가 말했고요. 자, 그렇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 작가가 1994년에 첫 소설을 발표하고 올해로 글 쓴 지 꼭 30년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달 뒤에 만 54세가 되고요.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본인에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하면 6년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끊었고 좋아했던 여행도 거의 하지 않았다라면서 팬들이 궁금하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집필 중인 차기작 마무리한 다음에요. 오는 12월 노벨상 수락 연설 작성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안 마시고 카페인 때문에 커피 끊었다. 이 부분이 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강 작가의 작품 교과서에 실리거나 수업 자료로 활용이 됐는데도 작가가 저작권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이 해당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이제 저희가 문저협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저협이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 목적 또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보상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자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최소 34건, 그러니까 교과서가 한 11건 되고요. 수업 목적 4건, 수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19건이다라고 홈페이지에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협의 좀 해명이 네.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연락을 못했고 보상금을 주지 못했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규모도 총 104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매해 10억 원 안팎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문자협에 귀속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이 네.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이 단체 문자협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는 후 분배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장강명 작가도요, 페이스북에 내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저자가 이렇게 늦게 하는 상황이 이상하다.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도 부조리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 기자님 보기에도 이건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당연히 그거를 쓴 쪽에서 지급을 그 연락처를 찾아서 지급을 해야지 이쪽에서 알아서 신청하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자,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가을비 내리죠?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됐고요.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 높은 산지는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다고요. 네, 좀 지난주에 다소 덥다라는 네.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북쪽 한기가 남하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밤사이 중부 내륙 기온이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고요. 일요일 아침 서울이 9도, 파주와 철원은 5도, 연천은 4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요, 예년 수준의 쌀쌀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름 끝나자 겨울이다라는 얘기가 실감이 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오늘은 스포츠 소식으로 꾸려봅니다. 어제 플레이오프 3차전 치르고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을 야구와 3연승 이뤄낸 홍명보호 얘기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예.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3차전 LG가 첫 승을 거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네. 놀랍게도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나는데 필요했던 투수는 단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발 임창규 선수하고 이 불펜으로 나왔던 에르난데스 선수, 예. 호투 속에 진짜 이 마지막 카운트 잡을 때까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1대0 승부, 예. 그러니까 한 점차 승부였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플레이오프 전까지 삼성이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수 이 코너 시볼드 선수가 네.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빠졌고요. 또 이 플레이오프 앞두고 연습 경기하는데 이 삼성의 선발 투수인 배정현 선수도 선수도
부상을 당해서 빠졌거든요. 네, 예. 오승환 선수도 이제 구위 저하 때문에 빠졌고, 자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대구에서 했던 1, 2차전 마치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LG가 네. 준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가면서 힘이 다 빠졌죠. 허헉거리면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는데 잘 쉬고 잘 준비한 삼성이 이제 올라왔어 해가지고 홈런으로 가볍게 연승을 거뒀는데 또 반전은 3차전에서 LG가 1대0으로 이겼던 게 반전이죠. 그러니까요. 자, 윤정빈의 타구 삼성 홈인 대구 구장이었으면 홈런이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야구는 이렇게 구장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또 전술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번에 염경엽 감독 때문에 이제 네. 스몰볼 빅볼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삼성의 그 디아지 선수의 그 4회 큰 파울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야구장 좌측 우측 맨 끝에 그 폴이 있죠. 그렇죠. 홈런이다 안으로 파울이다. 들어가냐 밖으로 나가냐. 예. 바로 앞에서 휘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이제 그 박지만 감독이 그게 아까웠다 얘기를 했거든요. 대구였으면 이게 넘어갔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염경엽 감독은 잠실구장은 크니까 우리가 스몰볼 하겠다. 예. 홈런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작전을 걸어가지고 스몰볼 하겠다. 대구 가면은 타자들한테 막혀서 큰 거 치게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 스몰볼 빅볼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LG니까 스몰볼 빅볼이 가능하다. 근데 가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감독이 도루해 하면 선수가 도루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감독이 홈런 쳐 해가지고 그렇다고 홈런 치는 게 아니죠. 근데 LG는 이거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플레이오프 올라오기 전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LG가 신기록 세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준 플레이오프 팀 도루 최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작전을 걸면 선수들이 작전 수행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실에서는 스몰볼 할 수 있다. 이 대구가 어떤 빅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삼성이 올해 정규 시즌에서 팀 타율 9위거든요. 득점권 타율도 9위고요. 이것만 보면 타격 못하는 팀인데 팀 홈런 1위입니다. 자 그런데 잠실구장보다는 이 라이온즈 파크 대구 경기장이 더 작죠. 외야 그렇죠. 펜스가. 그래서 삼성이 팀 홈런이 많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팀 홈런은 올해만 많아요. 지난해는 팀 홈런이 8위였었고 지지난해 2022년에는 팀 홈런이 7위였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삼성이 이 구장 거리가 짧아서 홈런을 많이 치는 게 아니라 홈런 타자들이 올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많이 치는 거다. 때문에 스몰볼 빅볼을 또 LG 정도 되니까 이 구장 특성에 맞게 구사할 수 있는 거지. 모든 팀들이 우리 오늘 스몰볼 하자. 그래서 뭐 도루 지시하면 도루 성공하고 홈런 쳐하면 홈런 성공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4차전 본래는 6시 반 조금 전에 이제 시작됐어야 되는데 우천 상황으로 내일로 수년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더 지쳐 있는 건 LG일 텐데 비가 LG를 살렸다고 보십니까? 살렸죠. 아, 그래요. 어쩌면 오늘 이 비님이 오셔서 LG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5차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예가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임창규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불펜이었거든요. 근데 에르난데스 선수는 준 플레이오프 5경기 전부 다 등판했습니다. 원래 선발이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무쇠팔 최동원 생각나네요. 원래 선발이었는데 불펜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불펜 치고는 상당히 많이 던졌어요. 3과 3분의 2이닝이니까. 근데 어제 왜 많이 던지게 했냐 하면 염경엽 감독이 내일 비 온대. 그러니까 내일 하루 쉴 수 있어.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등판시킬 거야. 이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어제 던지고 오늘 비가 안 왔으면 4차전에서 에르난데스 선수는 등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 가을 야구에서 LG의 수호신으로 좀 활약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오늘 휴식이
이 염경학 감독에는 마운드 구상에 굉장히 그 여유와 활력을 줬다라고 보고요. 4차전 LG가 잡으면 5차전 분위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빈님이 빈님이 LG를 일단은 숨통을 틔워줬다. 맞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4차전까지 계속 매진 행렬입니다. 올해 관중 이제 1,000만 명 돌파하고 야구 인기 정말 굉장합니다. 한 카드사가 뽑아본 키워드 보니까 뭐 원정 팬, 20대, 여성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 인기 요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뭐 올해 이제 1,000만 명 넘고 흥행이 대박이기 때문에 이 프로야구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라는 이제 분석은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좀 재밌는 분석 하나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프로야구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느냐? 불경기다. 인플레이션이 있다. 데이트하러 가기에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야구장이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15,000원 해요? 얼마예요? 영화 티켓이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야구장은 야구장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최저 9,000원부터 한 2만 원까지예요. 아, 그렇군요. 한 10,000원, 15,0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또 야구는 3시간이거든요. 근데 영화는 한 2시간 내외고. 그래서 그 말이 진짜 맞냐? 지난 8월에 KBO의 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왜 야구장에 오세요?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31% 포인트였었는데 야구장에 나들이 겸 데이트하러 간다. 그러니까 나들이 또는 데이트하러 가는데 비용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성비 있다는 게 느껴지고 저도 이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자친구 한번 작업을 해서 야구장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한 일주일 뭐 애원하거나 부탁하거나 뭐 협박해야 됐거든요. 근데 극장은 쉬운데. 그렇죠. 극장은 여자친구가 먼저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만나면 이 여자가 남학생한테 야구장 먼저 갈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많이 달라졌군요. 달라졌죠. 네네. 야구는 또 이제 지역 연고가 강한 스포츠인데 그렇다면 지방 구단들의 선전도 인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기 요인이죠. 네. 저도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도 느꼈는데 우리 작가님 오늘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LG 팬이에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LG 팬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L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두드러진 분들이 롯데 팬들. 롯데 팬들도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가면 저는 롯데 팬이에요. 이게 다 고해 성사를 하듯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근데 롯데 팬이다. LG 팬이다. 기아 팬이다. 이게 나름의 몇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연고임을 그 속에 밝히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때문에 지역 연고 이거 무시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엘로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LG, 롯데, 기아인데 이게 전국구 팀입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이 중에 LG와 기아가 올해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전국 구장마다 굉장히 그 팬들이 많이 찾아왔고 마지막까지 오늘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이 5위거든요. 근데 공동 5위였었어요. 5위 결정전까지 들어갈 정도로 순위 경쟁이 치열해서 재밌었다. 여기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류현진 쇼가 한화 이글스가 홈 경기의 65%가 매진됐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평균 그 좌석 점유율이 94%나 됐습니다. 뭐 대단한 거예요. 야, 대단한 흥행을 그래서 했대. 그 대전 KBS 계시는 분들 가끔마다 제가 거기 가면은 하나 요즘에 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 민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 취재 가서 이렇게 취재 가서 좀 봐야겠다 하면 일하느라고 경기는 안 보게 돼요. 그게 또 있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 경기장마다 구단마다 독특한 응원 문화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일단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치어리더는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그 응원 문화입니다. 그리고 치어리더가 주도해서 응원을 주도하는데 선수들마다 선수를 상징하는 개인 노래가 다 있죠. 개인 응원곡. 그러니까 그 선수 타석에 들어서면 이제 신나게 그 응원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만 부르면 재미가 덜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율동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율동 중에 올 시즌 최고 빅히트 상품이 등장했죠. 기아의 삐끼삐끼 춤. 이 삐끼삐끼 춤은 조회수 7천만.
알고 계시니까 예, 예, 예. 뉴욕 타임즈가 소개할 정도였었고 네. 동영상 때문에 남미에서 또 이 삐끼삐끼 춤을 춘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 그 외국인 선수 중에 네. 메이저리그로 다시 돌아간 선수나 한국 야구를 경험했던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예. 잊을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롯데 감독을 거쳤던 분들은 이 사직 야구구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 연습장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 팬들은 경기장에서 상대 투수나 타자를 향해서 약간의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 함성을 지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죠. 롯데 팬들이 함성 지르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요. 그랬군요. 하나 팬들은 뭐요 이렇게 함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올해부터 티빙이 온라인 중계권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판도 많았는데 시즌 막바지 향하는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갈 길이 멀죠. 그래요. 예, 너무 촉박하게 처음에 이제 티빙이 유무선 중계권 계약하고 이 OTT에서 이제 프리야구 중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중계진을 구성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야구를 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야구 룰도 모르고 야구 상황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중계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았죠. 지금은 나아졌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파가 운영하는 스포츠 채널에서는 한 20년 넘게 프로야구 중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맨도 야구공 쫓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뷰파인더로 보다가 타자가 공처럼 날아가 버리면 갑자기 카메라에서 공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소리만 듣고 공의 방향을 화면에서 놓치지 않고 쭉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나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2사 1루는 도루 상황이거든요. 2사 1루. 그러니까 2사 1루가 되면은 PD가 슬쩍 1루 주자를 보여주죠. 뛸 수 있다는 거를 시청자들한테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계를 해야지 되는데 이 정도 노하우 쌓으려고 하면은 뭐 둘 중에 하나죠. 시간이 필요하거나 스카우트하거나. 그러니까요. 예. 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축구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라크전 3대2로 승리하면서 홍명보호가 조 1위 기록했습니다. 본선 진출 사실상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가요?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확정. 분위기를 보면. 근데 6개 팀씩 3개 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 1, 2를 하면 이제 본선 티켓 갖게 됩니다. 6개 팀이니까 홈 앤드 어웨이라서 네. 5개 팀 10경기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4경기에서 그러니까 3승 1무거든요. 조 1인데 11월에 다음 달에 쿠웨이트전 그리고 팔레스타인전 2경기가 있습니다. 이 2경기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사실상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분위기로는 우리 나갑니다. 축구 본선. 예. 자, 손흥민 선수 빠지면서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등용이 됐어요. 예. 이게 세대 교체 한 단면이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보여줬죠. 가능성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어느덧 30대로 접어들었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30대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 이영표나 이런 선수가 주전을 뛸 때 그 뒤를 누가 이을 건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선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한국 축구가 발전했습니다. 이 포지션마다 예. 유럽에서 뛰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좀 풍부해진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요르단전, 이라크전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 자리인데 네. 더욱더 놀라운 게 손흥민과 스타일이 다르죠. 손흥민 선수는 수비 뒷공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을 찔러주면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치고 올라갔던 선수인데 배준호 선수는 직진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이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공을 발에 달고 드리블로 지그재그로 상대 수비를 해집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공격의 옵션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제 다시 또 해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아직 선발하지 않은 선수들 더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발탁 가능성 있는 선수 좀 있나요? 이 발탁 가능성 선수가 좀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미드필드의 백승호 선수는 뭐 이미 몇 번 이제 이 대표팀에 올랐던 선수이고요. 뭐 최근에 컨디션을 확인차 간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영준 선수입니다. 네. 스위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1m 92cm예요.
그 최장신 최전방 스트라이커이거든요. 이 선수를 한번 보러 간 건데 이영준 선수도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세훈, 오현규 선수까지 우리 지금 계속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우리가 보통 대형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m 85 이상 정도 되는 스트라이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게 느껴지죠.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번 경기에서 야유가 사라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승리 거두면 감독 선임 논란도 조금 잦아들 수 있을까요?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감독 교체는 힘들다. 시기를 놓쳤다. 그런데 대표팀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축구협회를 향한 지지와는 별개다. 그래서 그 감독 교체는 시기를 놓쳤지만 축구협회 개혁의 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점을 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7718님이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걱정 붙들어 매유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레터 K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비 내리는 오늘 끝곡은 에픽하이와 이윤하의 우산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